네, 우리 사회는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또 이 험로로 또 마구 내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또 이 배 전체가 우왕좌왕하는 도대체 이 결말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혼돈 속으로 마구 치달아가고 있는 참 일차원적인 그런 사회다 하는 느낌이 우리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예,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중국이 시진핑 체제로 가고 완전히 이제 뭐 확정이 됐죠. 뭐 그래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연구 또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우리로서 사활적 측면들이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지금 몇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님 사정은 좋은데 제 사정이 나빠서 한 달 쉬고 오늘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병태 교수님 모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한 달씩이나 배워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복귀하셔가지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공부? 계속 중국 얘기 할 건데요. 6번째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글로벌 경제 뉴스 중에 좀 관심 있는 거 요약하고 중국 얘기를 할 건데요. 좋지 않은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U준 전체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10%가 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0.5%죠. 그 중에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한 45% 높아졌으니까 그게 워낙 중요한 요인이 사실 이유로서는 이번 겨울이 고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좀 다행인 거는요. 올해가 추위가 상당히 지금 오지 않고 따뜻한 기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스나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11월인데 지금 뭐 지중해 연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스페인 같은 데는 아직도 30도가 막 유지되고 그래서 푸틴한테서는 아주 나쁜 소식이고 이유는 조금 그 다행인 소식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대안을 많이 마련해서 LNG 같은 거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 LNG 지난해 같은 경우에 45만 톤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만 톤이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 이제 액화됐던 걸 다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설비에 기대하고 있고 뭐 그래서 현재로는 조금 생각보다 올 겨울은 그 에너지 사용에 제약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비용은 뭐 그것 때문에 추가 EU 전체가 차지하는 비용은 1년 사이에 뭐 한 100조에서 15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로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45%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든 땡큐 워밍이네. 지금 기후가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토론회 비슷한 거 하는데 발제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문정부에서도 자꾸 OECD하고 비교하는 비교할 수 없는 통계를 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중대재해법이 잘못됐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규제 선한 의도가 있어도 생각지 않았던 많은 부작용이 안전에서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그때 제가 그런 발표를 했더니 막 그 토론자로 참여했던 노조 쪽 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또 재벌 편 만든다 막 이래서 제가 통계를 주의 깊게 읽으라는 얘기, 비교 대상이 아니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먼저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전 통계 같은 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게 그 의미가 없나 아니면 조심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쪽에서 이제 뭐 툭하면 우리나라가 최악이다 그래가지고 할조선 그러면서 산재 사망이 OECD의 1위고
뭐 3시간마다 한 명씩 죽고 막 그러죠. 최근에도 이제 뭐 이게 빵 반죽 만드는 데서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또 요번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 사고 나니까 또 예전 늘 똑같아 나오는 얘기가 예고된 참사였다. 예고됐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안전 불감증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통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10만 명당 산업재해에 얼마나 몇 명이 죽느냐 하는 것들이 통계청 통계하고 많이 인용하는 용역보고서상에 하면 2006년만 봐도 한쪽은 21명이 죽는다고 한쪽은 9.6명이 10만 명당 죽는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기준의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고요. 더 OECD 통계들을 이용할 때 중요한 게 이 집계하는 기준들이 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낮은 거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떠냐면 공공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다음에 100명 미만은 제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다 50인 이하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100명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통계를 하면 훨씬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 간 비교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통계를 한번 보면 아주 상당히 이상한 통계들이 이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요. 재해가 발생한다는 전체 숫자는 우리가 사실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좋군요. 예, 뭐 독일이나 미국보다도 낮아요. 10만 명당 0.65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률을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와요. 그럼 이건 이제 상당히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보고 안 되는 죽지 않는 사고는 보고를 잘 안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망률이 이게 사고 사망률은 그래도 좀 쉬운데 일하다가 질병으로 죽는 경우 그 인과관계가 달라서 그게 나라마다 그 산업재해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정권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 보면 과로사하고 일하다가 자살률이 확 높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재해율에는 엄청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산업재해를 폭넓게 사망률을 인정하는 나라냐 이런 의심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산업에 고용이 집중돼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는 덜 나는데 사망자가 많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 산업의 안전 문제가 아니고 의료 시스템의 긴급 의료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뭐 이렇게 길이 넓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없어서 응급 차가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바로 뭐 그 응급 조치 잘하고 우리 이국정 교수님인가 맨날 우리나라가 헬기 띄우라고 그런 거 못 하고 있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그 교통 또는 의료 시스템의 실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고가 나도 어떤 나라는 살리고 어떤 나라는 죽으면 그게 산업의 안전의 이슈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이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긴급 의료는 안 돼 있고 병원에 바쁘군요.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한 명의 의사가 1년에 몇 명의 환자를 보냐를 보면 이제 제일 바쁜 의사들이 대한민국이니까 다른 응급실에 얼마 전에도 큰 대학병원에서도 응급 저거를 못 받아서 간호원이 죽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통계를 확 비교할 때 또는 왜 사망이 많은가 할 때 원인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추세는 어떠냐면 우리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제 내려가는 거는 이런 것도 이게 무슨 우리 사회가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위험한 산업으로부터 자꾸 네. 저기 위험하지 않은 예, 산업으로 빠져나오죠. 이전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조업의 고용 비용 줄이고 건설의 고용 비용 줄이고 특히 우리나라 뭐 광업 같은 거는 그 고용이 옛날엔 뭐 다 석탄 캐고 그렇으니까 예. 많이 줄고 지금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산업의 전환이 큰 이유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률도 급격히 줄고 오늘 아침에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간 차 늘어난 거 생각하면 뭐 이건 더 빨리 줄어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럼 이게 차도 좋아진 거고 네. 우리의 안전 의식도 좋아진 거고 그다음에 도로도 많이 좋아진 거죠.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일어나는 거고 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로가 좋아지면 그 사고 났을 때 빨리 응급실에 갈 수 네. 있으니까 그런 의료의 그것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산업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 압도적으로 비율로 보면 건설, 제조, 광업 여기가 제일 사망자를 많이 내는 거죠. 위험한 산업인 거죠. 네. 그 나라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뭐 사망이 아닌 재해도 나타나는 거 보면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유통은 주로 네. 교통사고 쪽이 많습니다. 저쪽이. 네, 다니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 뭐 의료 쪽에서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도 되고 막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산업 구조가 다르면 다 다른 거거든요. 나라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높은 나라니까 네. 다른 나라보다 좀 사망자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생업을 벌이고 뭐 제조업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도 줄어드는 거고요. 근데 원인을 어디서 따질 거냐를 따질 때 중요한 거는 제조업이라고 그래도 애플도 제조업이고 네. 우리나라 영세 제조업도 제조업이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제조업인데 하나도 자기네가 미국에서 생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조업끼리 비교하는 것도 별 의미가 네. 없습니다. 그죠? 그것도 다르군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죽는 건 다 50인 미만 그렇죠. 이제 영세업자에서 다 죽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영세업이 워낙 그 높고 대기업이 적은 나라잖아요. 그럼 안전 투자나 교육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되는 나라인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해서 대형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5명, 6명 놓은 데다가 무슨 안전교육을 어떻게 할 거며 거기에 관리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게 사장님도 똑같이 노동자와 같이 아니 일하는 지금 전국 각 부처대로 요구하는 인원으로 따지면 어떤 기업이든지 적어도 한 30명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뭐 바닥에 영세기업 가면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이 같이 그 현장에서 일하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안전의식 교육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거고요. 이 남성 취업률이 높아지면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이게 뭐 남자가 위험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산업 구조가 위험한 산업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남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인과관계하고 상관. 제가 통계를 특히 조심하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게 근로자 10만 명당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근로자가 하루 1시간 일하는 사람인지 8시간 일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단기 시간 근로하는 게 주로 서비스업 쪽에 많기도 하고 하루 8시간이 있을 때 사고를 만날 확률하고 1시간 근무할 때 만나는 확률은 8분의 1 이하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낮게 나타나는 거는 고용이 유연해가지고 단기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은 겁니다. 그걸 인원으로만 그냥 하니까요. 그걸 풀타임 이퀴블런트로 환산을 해서 8시간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당 근로시간당 제조업 근로시간당 사망률 이렇게 하면 비교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인원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도 시간당 2배 하면은 2배 되는군요. 그럼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워낙 고용의 구조가 유연하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일본도 특히 이제 고령층들 뭐 다 2시간, 3시간 이렇게 네. 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1인으로 치는 거거든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짧게 근로시간 단기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짧아서 짧으니까 그 사고가 그 지치지도 않고 뭐 그래서 사고 확률도 줄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모에 네. 인원이 많은 거로 나타나니까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 구조도 다 달라서 이런 통계는 별로 의미가 없는 통계인데 자꾸 네. 그 만약에 이런 걸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냥 인과관계라고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노조 가입률이 높으면 사망률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노조가 산업재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망 낮출라 그러면 노조를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노조에 나오신 분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조 가입률도 낮고 그래서 산업재해들은 근데 통계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인과관계하고 상관이 없는 상관관계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아마 보면 노조 가입률하고 우리는 대기업에만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 가입률하고 이게 반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위험하고 자꾸 이런 데가 노조가 돼 있고 좋은 기업은 노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원래 이 좌파들은 보면 그저 인과관계를 구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전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상관계 수만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는 게 그래서 노조가 안전감독관 임명해야 되고 근무 시간에 빼가지고 안전교육 많이 시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기업들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OECD 통계 함부로 막 인용을 해가지고 그 통계가 갖는 한계나 이런 거 없이 참 거짓말하기 제일 좋은 게 통계잖아요. 그래서 마크 트윈이 lies, damn lies, and statistics 그래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건 통계가 거짓말의 3단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전은 계속 뭐 유의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제가 그 안전 의식이라고 하는 게 교육 누가 안전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행동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습관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중대재해법 얘기하면서 그 안전을 하려면 고용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외국에서 해고하는데 무조건 그 변명이 안 되는 법원에서 무조건 인정하는 해고가 사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인데 우리는 그런 해고 권한을 주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화를 내신 거예요. 노조 측에서. 근데 이게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안 지킨다는 거는 사업주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근로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그 사고로 죽고 또 사업장이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서버리면 요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가 큰 대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태원에 그러니까 사고가 주말에 나니까 다 문 닫았고 지금 그래서 영업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하기 때문에 노조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근로자에 대한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노사관계, 대립관계로만 보고 그렇게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OECD가 기준이면 대한민국 사람은 OECD 평균에 비해서 김치도 너무 많이 먹고 쌀밥도 너무 많이 먹고 삼겹살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다 줄여야 되지 않냐. 그 OECD가 기준이 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통계들을 너무 쉽게들
네. 이용해가지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자 이런 얘기를 근로기준, 뭐 사망 통계, 뭐 노인 빈곤율 다 안에 내용 들여다 보면은 전혀 다른 모양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서방과의 갈등, 중국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의 지난번까지 중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고 과거에 이미 중국은 2012년 이후로 바뀌어서 무역 흑자 그걸 많이 줄였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그레이트 임밸런스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는 익스터널 임밸런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과잉부채로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저 건설회사 하나가 디폴트 났다고 블룸버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무역 불균형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요새 급격하게 이제 부채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한국이 외환위기나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가게들이 거의 저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부동산 버블 직전에 다 빚내서 땅 사고 집 샀으니까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부채가요, 사실은 지금 지방 공기업들 이 SOC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가계도 상당히 저축률도 높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 이전에 했던 취약한 지표들, 낮은 가계 저축률이라든지 환율 변동성 등은 중국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위안화도 되게 안정적이고 가계 저축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드러나지 않는 섀도우 뱅킹에 대한 그건데요.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섀도우 뱅킹의 중국의 크기는 우리보다도 적습니다. 중국이요. 까만 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고 그리고 앞에 한 네 번째 여기고요. 한국이 더 두텁군요. 그리고 많군요. 그다음에 글로벌 평균보다도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까만 게 은행에서 빌려가는 거고 은행 아닌 그게 이제 섀도우 뱅킹인데요. 중국의 그 문제가 근데 이제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 버블 때문에 금융위기로 안 가는 거. 한국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사실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이 부동산 버블이 금융위기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게 땅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과거 한 2004년부터 15년까지 5배 땅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융자를 작게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LTV 같은 게 기본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양 언론이 자기네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부동산이 전체 GDP의 25% 기여하고 이런 20%가 넘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저걸 보면 사실은 이 네모진 게 이제 말레이시아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0년 그때 한 20% 가잖아요. 그다음에 한국도 지금 IMF 외환위기 때 거의 20%의 소위 건설하고 부동산업이 전체 GDP의 20% 가까이 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지금 우리 외환위기 직전의 수준에 중국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 개도국이 선제하는 동안에 그렇게 한 번씩 왜냐면 초기에 거기다가 이제 워낙 많은 돈들이 몰리고 쉬운 산업이니까요. 경제 고용 효과도 크고 길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항만도 많이 만들어니까 투자 올렸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중진국 지나가면 커렉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하는
나라하고 잘못해서 일본처럼 그냥 휘황 오히려 올라갔다. 거의 수렴 예, 지금 돼 있고 되는, 한 10%대. 예, 그래서 대만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대만은 뭐 5% 정도네. 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요 맨 밑에 태국이구나. 거는 태국입니다. 예, 태국이네. 예, 그렇고요. 태국은 예,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때 워낙 예, 심하게 당하고 아주 부활을 못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회복을 못한 거고요. 그래서 대개 다 15%, 2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대로 이렇게 네, 수렴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알겠어요. 중국이 이제 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0년 뒤져 있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컬렉션 과정이다. 네, 근데 우선 뭐 그래프로 볼 때는 뭐 완만합니다, 그지? 근데 이제 2011년이고요. 최근의 거는 보면 조금 높아지나요? 20%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998년 따라오는 거죠. 외환위기 때 닿던 수준을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예, 일본이. 그렇군요. 이거 중국이. 예, 그래, 특별한 건 아니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과거 정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은 명확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차 경제 개발 계획 거기에 보면 내수 수주로 진작한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도시화하고 기업 개혁하고 공공 투자 효율성 제고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인구를 자유롭게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사람들 고용 유연성을 하고 특히 이제 공기업 SOE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 이 맨 위에가 사기업이고 맨 밑에가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공기업의 생산성이 무지 낮은 거죠. 이게 투자 수익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사실은 후진타오 때 많이 줄였거든요. 인구도 고용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률도 보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 겪어온 과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하고 몇 년 추세를 보면 지금은 이제 한 25년, 30년 됐는데요. 30년 됐을 때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 사이에 그 중간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낮아질 거고요. 지금 5%, 6%로 낮아지니까 몇 년 전만 해도 8% 내려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다가 6% 내려가면 큰일 나는 거 알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지금 다 이제 그렇게 내려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이 국가 부채가나 재정 규모가 상당히 낮은 거로 나타나는데 그 비결이 이 공기업을 이용해서 국가 대신 예산 대신 이 공기업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 4대강 할 때 그 정부 예산으로 안 하고 수자원 공사 거 가지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방 뭐 혁신도시 한다 그랬을 때 전부 토지공사를 빚더미로 안고 정부는 재정 투입 안 하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중국이 중앙정부의 재정 비중이 작은 이유가 이 SOE를 이용해서 공기업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금융위기가 있을 때 막 정부가 재정을 확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돈을 푸는데 경기 이제 활성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나빠지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은 이게 공기업은 시키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기에 재정 정책이 서구하고 달리 작동합니다. 이게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게 많은데. 근데 이제 지방 정부도 빚을 안 내고 이 지방 공기업을 이용해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어떻게 계속 이걸 가지고 일을 벌이면 하느냐. 근데 이제 중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중국은 토지가 다 정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공기업들하고 지방 정부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놓고 재정이 부족할 때 되면 이걸 팔아서 충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재정 때문에 이렇게 무슨 금융위기가 오고 그러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간
집값이 5배로, 토지가격이 5배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팔아도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 사주는 게 어느 거냐면 네. 그 건설 회사들. 부동산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놈들이 요즘 이제 안 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위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더 말하자면 막히는 지점이 이제 지점이 여기가 온 네.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집을 짓다가 못 짓고 이게 네. 폰지 사기 비슷해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그 우리하고 똑같이 서구 같지 않고 지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미리 네. 땡겨서 또 돈 팔고, 받아놓고 네. 그래서 자기 이제 아파트. 했는데 지금 짓다가 중단하니까 막 그 지어지지도 않은 집에 들어가서 버티고 뭐 네. 모기지 안 내고 지금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채에 대한 구조가 우리가 이해하는 서양 국가들하고 미국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은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예, 이게 근데 시진핑은 서구에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데 네. 중국 사람한테는 인기가 좋은 거거든요. 지금 중국 네. 정부가 지지율이 아주 확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현수막도 걸리고 뭐 화장실에 뭐 낙서로 반정부 구호도 오고 화륜공이 뭐 돈에다가 막 반정부 구호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도 보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았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경제 개발이 계속 되니까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한 거고요. 중국이 아주 교묘한 전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중앙정부하고 공산당은 아주 좋은 소리만 하고 네. 치안 문제나 뭐 관료 이거 문제는 다 지방성 정부의 책임이에요. 네. 그래서 시진핑은 부패 척결한다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네. 밑에 도로도 제일 안 되고 홍수되면 대결 못 하고 이런 거는 지방 정부가 이걸 다 얻어먹는 네.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중앙 정부는 굿캅 역할을 하고 지방 정부가 배드캅 역할을 해서 예. 이게 사회 불안이 중앙 정부의 불안으로 전이가 안 되는 구조가 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에선 잘 이해 못하는 중국의 그 구조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땅이 크니까 네. 북경은 뭐 황제 계신 데고 멀리 있는 거고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야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당장 시, 뭐 성 여기에다 대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불만 줄이느라고 보면 이제 소득 격차 같은 문제도 네,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소득 격차가 지금 줄고 있고 네. 이 해안 쪽하고 내륙하고 격차도 줄고 있고 그래서 네. 그 중국이 이제 그런 문제 지금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안쪽으로 개발을 하니까. 네. 이게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그 영국에 있는 학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공산당 같은 데서 관료주의가 있으면 되게 경제 성장에 장애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잘 될 때는 이 관시 부패가 아주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관료주의를 관들이 힘이 센데 우리나라도 관이 이제 너무 힘이 센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부패 구조가 윤활유 역할을 해서 의사결정을 빨리 일으키게 만들어서 네. 경제 성장이 잘 될 때는 이게 경제 성장의 견인력, 네.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연도별로 공산당 간부 중에서 부패 문제로 징계받은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박수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실은 정적을 쳐내는 건데 대개는 부패 혐의를 씌워가지고 쳐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정부 만든다 막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네. 부패가 이제 나쁜 쪽으로만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이제 투자가 안 일어나고 일자리 안 만들으니까 부패는 전부 사육 추구 쪽으로만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의 위기가 올 거다 하는 거고요. 그 선이 어디쯤이냐 하는 것이 그 나라 운명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서구가 너무 그 인내심이 없다. 예. 중국을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자 지금 시진핑이 장기 집권했고 네. 전체주의자고 이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믿는 제가 그 시진핑이 젊었을 때 미국을 한 2주인가 방문해가지고 네. 아이오와 주에 뭐 가가지고 원래는 이제 공기업들 어떻게 작동하나 뭐 이런 거 보러 간다고 네. 갔다가 미국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 더 그전 지도자보다 더 개방 개혁일 할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컸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처음 나타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스위스에 가서 유학했으니까 유럽을 보고 왔으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차이나 코넌드롬이라고 하는 책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데 저자 유콩이라고 하는 그 중국계 미국인 박사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경제 개발을 위해 민주화가 된 나라는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다. 데이터 두 개국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제 실질 국민 소득이 12,000불에서 15,000불 사이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시민 중에 도시화 비율이 한 70%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전이 돼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 고부가 같은 서비스 쪽 가면 창의성 이런 게 중요하고 자유가 되게 강조되는 산업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는 중앙 집권적 통제가 더 쉽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중국이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하나는 이제 문화적, 지역적, 인종적으로 동질적이다. 중국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미국이 국수주의로 가면 그만큼 반동적으로 중국도 국수주의로 가는데 이제 중화주의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에는 서방의 민주적 사회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그런 경험이 근데 이제 중국이 잘 망하지 않을 가능성은 시진핑 전까지는 계속 집단지도 체제고 지금도 이게 1인 독재냐 집단지도 체제냐에 대한 게 명확치 않다는 거죠. 시진핑이 아직. 그래서 1인 군사 독재는 망하면 확 망하는데 집단 지도체가 망하는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낮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그 책은 뭐 한 2012년에 쓰여진 건데 25년에서 30년 사이가 중국이 국민 소득이 저 정도 되고 도시화율이 저 정도 되니까 그때 가면 민주화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제 지금 이제 코앞인데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이 얘기는 지금 물 건너간 거, 민주화 가능성은 물 건너간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 경제가 저성장으로 확 가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 실업이 높아지는데 시진핑 체제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경제에 대한 그 맛을 본 쪽은 과거처럼 억누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구조가 기술 집약의 서비스업 이런 창의성 중심으로 갈 때는 저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중국을 봉쇄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취하는 정책이 자꾸 중국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하여튼 요즘 미국은 조금 궤도 이탈이에요. 바이든노믹스라고 하는 게 갑자기 한국이나 중국이 하던 산업정책, 정부가 막 이 산업에도 보조금 주고 저기도 보조 산업정책을 쓴다고 그러고 보호무역주의를 쓴다고 그러고 지금 WTO 체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뭐 어려움만 취하면 정부가 다 돈 때려 붓는다는 게 저는 요새 와 미국의 연준하고 트럼프 바이든이 휘질러 놓은 그거를 온 세계 국민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전문학적인 통화량 팽창을 시켜놓고
인플레이션 안 된다고 지난해까지 빡빡 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확 되고 나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고 어느 나라고 다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니까 그냥 다 올려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의 통화 정책의 실패로 지금 전 세계가 문사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유 뭐 근데 뭐 옐런까지 뭐 IRA 법은 뭐 그대로 될 거다 뭐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도대체 워싱턴 컨센서스하고 베이징 컨센서스가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제 중국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 안 지키고 맨날 도둑질하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갱이들이 하는 거고 중국 공산당이고 뭐 그러면서 중국 애들을 맨날 우리 거 베껴가지고 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마다 제가 좀 미국이 이게 역사적으로 쭉 나라별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 그 다음에 이 침해 가능성이 높아서 들여다보이는 와치리스트에 올려지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잘 지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보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까만 게 이제 지적재산을 훔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회색이 저 바이올렛네. 대한민국 보면 1960년서부터요. 2008년까지 계속 우리도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일본은 그게 이제 한 2000년 그때부터죠. 그래서 지금 다 일본, 대만, 미국, 한국이 저 남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게 언제냐면 훔쳐올 게 없을 때 안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고 나면 가서 훔쳐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다 경제개발이니까 모방을 통해서 하는 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중국만 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개구리 올챙이 시절 다 모르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속성이거든요. 아니 그 개구리 올챙이는 영국과 독일에서부터 똑같은 건데. 있던 건데. 요번에도 저기 폴란드에다가 원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 지적재산권 쓰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면 안 된다면서 소송 제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기에 지금 원자력 그쪽에 있는 기술자들 많이 그럽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 베껴가지고 우리가 몰래 베껴가지고 다 원전 짓고 그랬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한테 그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수출하는데 이익을 걸지 않겠다고 양해각서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사모펀드가 인수해버리면서 이놈들이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서 경쟁하고 나니까 그걸 괜히 MOU 있는 거 무시하고 그냥 소송부터 걸어놔서 저 폴란드 쪽에다 마치 우리가 기술 없는 것처럼 임프레션을 주기 위한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뭐 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금 폴란드 원전 문제는 해결이 완전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소송이 돼 있는데 소송에서 이제 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데 한수원이나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과거에 이미 다 이걸 클리어해서 MOU도 가지고 있고 계약도 다 했고 돈도 지불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다고 해서 수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삼성이 처음 갤럭시 폰 만들 때 애플이 세게 걸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적 분쟁권 했지만 뭐 갤럭시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하고 나중에 다 법정에서 돈 조금 주고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알죠.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왜 저러는지. 그런데 어쨌든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서 중국은 아직
한참도 남의 나라 걸 훔쳐다가 쓸 수준의 맞네요. 나라라고는. 아직 많이 남으면 안 돼. 네, 이게 다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3만 불 돼서 중단하거든요. 2만 네. 불 돼야. 그러니까 국민소득 2만 불 돼야 중단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10,000불 됐으니까 한참도 훔칠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고 해서 건수 기업들의 그런데 이제 많이 내려갔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연도별로 거고 이게 이제 저기 1인당 국민 그러니까 저기 GDP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성장이 높은 데 비해서 보면 중국도 지금 2008년 이때부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대만하고 우리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바이올레이트 하는 거로 종종 우리도 소송을 당한다 이런 걸 좀 아시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요 탑픽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중국에 대해서 참 이해하고 시각이 우리 사회가 제가 이제 이 중국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너무 단순 논리 한 가지 논리니까 공산당 빨갱이니까 그렇고 무조건 미국 편 들어야 되고 뭐 중국 붙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우선은 이 슈퍼파워는 이미 틀림없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보면 3대 그 군사 대국이 있는 거죠. 미국, 러시아, 중국. 근데 이제 푸틴이 이 자살골을 쳐가지고 이제 아마 그 하나는 좀 힘이 약한 군사 강국이었고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양대 강국인데 근데 이 강대국이지만 이 나라가 아직 중진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집약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막 이전을 하고 있어서 그게 2025인데 이 2025를 와해시키겠다. 그래서 못하게 주저앉히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지금 전략인 거지. 그래서 첨단 산업으로 못 가게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새 차이나가 이미 피크를 지났다. 그래서 일본 꼴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사실은 인구 구성입니다. 고령화인데 고령화가 그 중국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고령화인 게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 인구 전체 보면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부를 갖고 있는 중국 인구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고령화가 시작될 때는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그 90%가 탑 10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해서 older than earlier than richer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고령화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되게 저런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10% 안에 드는 사람은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 국민의 90%.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이 안에서 막 빈부격차를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세계적으로 보면 10% 안에 다 들어가는데 연봉 3천만 원이면 전 세계의 뭐 3%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국내에서 보면 3천만 원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래서 그 중국은 그게 10%도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중국은 과거 200년 전에는 전 세계 GDP의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0년 후에 지금 15%에서 18%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인구 비중으로 보면 아직도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과거의 영광과는 모르겠죠. 청나라 때. 근데 이제 이 과거에는 무역질서 위반, 이 지적재산권 위반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완전히 안보 위협으로 되면서 남진아해에서
패권을 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등소평은 힘이 기를 때까지 낮은 자세 유지하자 뭐 그랬는데 시진핑이 이제 완전히 뒤집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 예. 이래버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수주의자들이거든요. 강대국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 자기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게 중화 사상이잖아요. 제가 맨날 조선이 얼마나 독립정신이 없는 거냐면 사실은 중국 기준으로 보면 동이족이었다가 조공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지? 중국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중국 황제가 다 지켜줄 거라고 그 군대도 제대로 안 키우고 뭐 그랬던.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중화주의는 상당히 이제 견고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거칠어졌죠. 그래서 경제를 가지고 외교 무기화 해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막 그러고 위안화를 국제 화폐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막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하고 이제 계속 충돌하고 있고 일본, 한국 사람 다 이 내셔널리즘들하고 계속 충돌을 하고 있고요. 1대1로 정책 가지고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 티베트 이런 남제나 해상에다가 영향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근데 EU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이제 미국 중심의 그 사람들 입장에는 불평등 질서 이거를 시진핑이 고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기술 선도 국가를 만들겠다,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 뭐 그다음에 이 시진핑이 맨날 얘기하는 게 요새 제로 코비드 못 없애는 게 이게 중국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이 다른 나라가 8% 10% 인플레이션 하는데 중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거든요. 2%대. 그래서 봐라 다른 나라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냐. 다른 나라 그렇게 지금 미국, 브라질, 요번에 이제 브라질의 그 룰라가 됐는데 그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보수 집권 대통령이 뭐 트럼프 완전히 비슷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저거에서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코로나로 브라질에서. 이제 그런데 중국은 이제 안 죽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중국 체제가 시진핑주의 또는 뭐 사회주의적 중국 체제가 서방은 무조건 이제 망하는 길만 남았고 자기는 올라가는 길만 있다. 이 생각이 가고 위에서 이제 다 미국 중심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한몫할 거다 그러고 기술 선도 국가 된다 그러고 군사적으로 강대국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냥 우중들은 박수 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중화주의 이런 것들이 되는 거가 되는데 여기 모든 거에 보면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진핑이나 중국이 서양은 망할 수밖에 없다. 서양 그거 별거 아니다. 자본주의 뭐 이제 그러고 요번에 그 팬데믹도 봐라 쟤들은 사람도 못 살리면서 인권 일단 허튼 소리만 한다 뭐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정책으로 막 전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항구를 마련하고 뭐 그런 정책을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완화 노력을 쭉 해왔는데 2010년 이후에 이게 2012년부터 내수 중심으로 하고 수출을 드라이브를 낮게 하니까 이제 그 외환보유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에서 뭐 주변 국가하고 다 영토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아시아 국가를 위협하고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뭐 외교 분쟁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투카디스 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비관론인데 보면 그 위안화 국제화 정책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전세 그 거래량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제 미국의 그 RCEP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자유 무역 같은 게 없이 그냥 지금 미국도 비전이나 전략 없이 그냥 막 내지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요. 이제 중국이 뭐 아시아 개발은행에 대응하는 막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AIIB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반대가 기세하고 예. 빈대가 많아지면서 이게 지금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건 만들 때 굉장히 그 논란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 가도 뭐 부총재가 뭐 있다가 네, 중간에 네. 사표 내고 뭐 그래서 논란이 많이. 근데 이 중국이 어떤 추구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미국 학자들이나 글로벌의 아주 석학이라는 분들이 극명하게 견해 차이를 다르죠. 나누고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헤게모니하고 강대국이 하는 슈퍼파워들, 미국이 한 짓하고 똑같이 모든 슈퍼파워는 하는 짓이 똑같다. 네. 왜냐하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나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네. 가버넌스가 없다. 힘센 놈이 지배하는 거다 보니까 강대국이 되면 자기가 생존하려면 힘을 쓰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메샤이어가 시카고 대학 정치학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미국도 슈퍼파워로 부상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 몇 개 주였는데 서부주 다 부속시키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미국이 초기에 캐나다하고 전쟁하고 멕시코 쳐가지고 땅 영토 넓히고 대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은 쿠바나 이 도미니카 이런 그 카리비안 해도에 있는 나라들도 미국이 다 먹을 생각이 그랬죠. 그랬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북부의 주들이 이제 링컨이나 이쪽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주들이 전부 슬레이브가 많은 노예가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거기 사탕수수. 그래서 그쪽이 국가로 들어오면 남부 쪽 연맹이 더 커져서 그래서 그 노예제도 때문에 복속을 안 시킨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20세기의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했던 게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독일, 나치 독일, 소련인데 이걸 다 미국이 주저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인 미국 중심 질서를 확보했다. 그럼 중국도 그 큰 나라가 됐으면 살아가려면 똑같은 짓을 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일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미국도 그래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존 메셔 교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행히 뭐냐면 주변 국가가 미국한테 대들기 어려운 아주 약한 나라들만 있대요. 북쪽도 남쪽도. 그래서 주변 국가를 걱정 안 하고 해외로 막 나가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그 미국처럼 쉽게 못하는 이유가 중국이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12나라인가 그런데요.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구려 당나라 고구려 쳤다가 당나라 쓰나 다 망하고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가 큰 피해 보고 베트남 뭐 다루기 힘든 나라고 다 그렇고 더 한 거는 러시아나 인도 같이 큰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약간 약해지면 어차피 지금 국경 분쟁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유나라 중에는 우호적인 나라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인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만만치 않네. 그리고 한국, 일본, 베트남도 중국한테는 절대 쉬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 괜히 어떻게 건드렸다가 그래서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나 미세스 연구소 같은 데서는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단언을 해요. 그런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막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 하니까 우리가 미국 편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근데 이 양반하고 정 의견을 달리하는 두 명의 보이스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키쇼라고 하는 양반은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크게 출세했던 그리고 정책대학원 케네디 스쿨 거기 하버드에만 케네디 스쿨이 있는 게 아니라 NUS에도 케네디 스쿨인데 거기 학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중국은 공산당, 러시아하고 다르다. 밑에 이제 멜빈 레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절대 소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이 존 메시미어는 틀림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중국은 소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의 책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이 이 양면이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를 수용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공산주의를 딴나다 공산주의하고 전체주의, 막시즘을 수출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키쇼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300년 동안 외국을 침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혁명,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확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고. 단 300년 동안 자기네가 너무 수치스럽게 인구가 그렇게 큰데 전 세계 GDP의 3%밖에 안 되고 외국이 오면 땅 다 내줘야 되고 그냥 전부 그래서 자기 등치에 맞는 대접을 받겠다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얘기는 저는 섬찟했습니다. 뭐냐면 중국 사람들의 내셔널리즘 중화주의가 공산당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멸망하면 중국 사람들이 홍위병처럼 날뛰면 내셔널리즘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 중국 공산당이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국제에서 외교 분쟁이 안 되고 자기의 국익 목표에서 국민들이 훨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걸 억누르고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없어지면 평화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위시풀 띵킹이다. 너의 희망사항이지. 중국 보통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은 근데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툭하면 뭐 우리 그 베이징 올림픽 때도 반대하는 시위 있다고 막 여기 와 있던 유학생들이 그냥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 호텔 로비에 끌고 들어가서 막 폭력을 가하고 이러잖아요. 중국 비판만 하면 중국계 왜 연예인들을 왔다가 뭐 대만 연예인 뭐 대만 국기 한번 보였다가 그냥 중국에서 퇴출당하고 뭐 이런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아까 그 두 분, 시카고 대학하고 이분하고 이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에 토론하는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견해를,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도 없는데, 시진핑이 사기도 할까? 그건 누가 장담하냐는 게, 특히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이러면 그 집단제도 체제가.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전 세계에서 반중 정서가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중국이 바보같이 커렉션을 못하고 공격적 외교 정책을 계속 할 거냐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중국의 그 집단 지도 체제에서 지금까지 그 현명하게 해왔던 정부가 그걸 반영 안 하고 계속 그 길로 갈 거냐.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선거 때문에 자꾸 저 트럼프나 바이든 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저게 저 보호무역주의는 그냥 포이즌 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죽는 일인데 저게 지속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미 저렇게 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목을 하고 있는 중국인데 이걸 디커플링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클라이밋 체인지를 위한 보조금이거든요. 근데 그거 태양광 늘리려고 그러면 중국 제품 없으면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전기차 중국 배터리 없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 라이벌이긴 하지만 파트너로 봐야지 이걸 전부 그 구소련을 봤던 혁명 세력으로 보고 위험해하면 큰일 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대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쯤에 환심사는 정책을 썼는데 이 글로벌 금융 이후에 중국은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소프트 파워가 아니라 하드 파워를 추구하는 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붕수령이 돼서 지금에 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10년 정도의 반동 체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시진핑 제후에.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커렉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낙관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반중 정서가 너무 높아졌다. 네. 이걸 중국이 레코나이즈 못할 거냐? 예, 이걸 중국이 인식 못할 이유가 없다. 네.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공산당은 인식을 할지 모르는데 중국 인민대중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할지 사실 굉장히 터프하다는 것을 우리 느끼거든요. 예, 엄청 공격적이죠. 예, 덕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터프하다는 걸 그리고 느껴요. 지식인들도 이 중화주의 우리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 정서도가 똑같은데요. 네. 무조건 일본이라 그러면 뭐 치를 떨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경대학의 경영대 부학장이 제가 북경 갔을 때 제가 북경대학하고清华대학 가서 초청 강의를 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아주 친한 친구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 역사적으로 중국이 조선도 도와주고 뭐 쭉 해왔고 우리 이웃인데 왜 니들은 자꾸 미국 편을 드냐고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옆에는 있는데 그 중국하고 우리하고 가치적으로 쉐어하는 게 뭐가 있냐. 네. 그리고 얼마나 그 최근에 이렇게 당신들이 우리를 대등한 국가로 대접을 한 적이 있냐. 그래서 미국 멀리 있으니까 그 동맹이고 도움은 되지만 위협은 되지 않는다. 근데 네. 6.25 때도 들어오고 뭐 네. 사드 배치 가지고도 그러는데 그걸 정말 이해 못하겠다고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 편을 안 들고 미국 편을 듣냐고 경영대 부학장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큰일이다. 그 쉽게 안 고쳐지는 이게, 수준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중국도 이제 제가 보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부 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죠? 최근에 보면 그 트러스 총리가 이 시점에 안 맞는 그냥 감세 정책만 내놨다가 나라가 아우성이 되고 완웨이를 내놨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2달 만에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면서 커렉션을 하잖아요. 이게 정부 실패를 수정할 기회를 갖는데 시진핑은 지금 어제 뉴스도 뭐냐면 저우장인가요? 그 애플 팍스콘 공장에 그냥 거기에 지금 저기 코로나 발생했다고 락다운 시켜가지고 직원들 다 내보내가지고 지금 애플의 아이폰 생산이 30%가 줄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실패하는 정책 이런 게 있어도 독재 국가에서는 커렉션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커렉션 하는데 시간은 걸리고 힘들 건데 저 기간이 얼마나 갈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저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론은 없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지금 지난 몇 년을 보면 우리 사회를 가까운 변화나 뭐 글로벌 경제나 아무도 예측 못하는 상태로 흘러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공산당이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로 단순 논리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한쪽으로 그냥 마구 가고 단정적이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고 한 가지는 이제 한국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빠져드는 그런 세상에 들어와 있다. 미국도 뭐 자기 내부 문제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아마 입장 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지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들을 계속 요구할 건지에 대해서. 한심한 게 바이드노믹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면 공화당이 그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저지한 적이 없거든요. 거의 저지해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그 재난지원금 규모나 주장은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보수, 자유주의, 민주당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인기영합으로 전부 그냥 커럽트 되고 있는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미 중간 선거인데 지금 하원은 확실하게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상원도 민주당이 조금 우위에 있다 그랬던 게 다 없어지고 네. 그 538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모든 선거 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다 모아서 네. 분석하는데 보면 상원에 지금 어느 당이 이길 건가는 오늘 날짜로 50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박빙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할 거다. 연초에는 다 레드 쓰나미라고 해서 공화당이 너무 앞서왔다가 압승은 지금 안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하원에서는 한 20석 정도 차이 날 거 정도 되는 거. 상원은 어디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자칫 잘못하면 뭐 대패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올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 바이든 경제 정책이 뭐가 바뀌나 외교 정책이 바뀌나 그러면 요즘은 뭐 공화당하고 저기하고 네. 보호무역주의에다가 무슨 산업 정책 쓰고 그냥 재정 정책 막 풀어 쓰고 네. 뭐 빚 막 지르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없어져 가지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예,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다음 시간은 반중정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중국 얘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